미래를 찾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하신 법대 교수님을 우리 강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그냥 한번 교재에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논의의 전제인데요. 부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맨 위에 여기 이제 통일헌법,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진전이 되면서 통일 문제가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일헌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통일헌법이 반드시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 또는 어떠한 가치에 기반해서 통일헌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근데 물론 헌법 그 자체가 어떤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 통일헌법이 반드시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이념에 기반을 해서 그 헌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회 기존의 권력층들이 북한을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헌법은 어떤 특정한 이상적인 형태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문제지, 어떤 특정한 권력층들이나 특정 계층들이 만든 헌법을 통일헌법으로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이번 강의에서의 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인데요. 뭐 여러 군데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통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는 통일 과정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여기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계속해서 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근데 그걸 이제 통계를 쭉 보면 2007년부터 2010년부터 특이하게 높았는데, 그 이후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매년 이제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조사를 해보면은 저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남북한 문제가 조금 해빙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가 통일을 원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반반, 무슨 양념반, 치킨반도 아닌 반반들이 한 25%, 4분의 1 정도 되고, 실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절반 나눠서 절반은 통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절반은 꼭 필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근데 이 문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섣부른 예측은 좀 그렇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보면은 이게 잘 알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제 친구 한 3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변호사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이기도 한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고 또 한 친구는 저랑 같이 박사했던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변호사 친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근데 통일되면 사실은 좀 복잡해지니까 삶이 약간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묘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 이제 뭐 그래서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그 노래가 참 대단한 일을 하긴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뭐 하자면 하는 건데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통일의 이유도 물어봤는데 통일 이유, 통일 왜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선생님들은 통일이 다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예상하는 답.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한 핏줄로 엮여져 있으니까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07년에서는 50%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오면서 숫자가 낮아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거죠. 한국이 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같은 민족끼리 요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요거 남북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요 부분이 꽤 많이 있고 꽤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 반영하는 거냐면 남북한이 그동안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쭉 지내오면서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북한의 고발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게 되겠지만 북한이 꾸준히 그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도 사실은 남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우리의 전쟁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갈수록 이제 이 부분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나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이게 참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왜 필요할까 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그게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또는 뭐 텅스텐과 같은 자원들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이게 잘못하면은 북한 주민들을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바라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하게는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강의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통일은 돼야 됩니다. 근데 통일이 될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을 그러니까 동등하게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치 국민을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북한 주민을 한 2등급이나 한 3등급 정도로 이제 놓게 되면 사실은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통일을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옳으나 그 통일로 세운 나라 자체가 마치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받아들인 듯한 그런 통일이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통일은 돼야 되지만 어떤 통일이 더 어떤 통일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헌법이 바라보는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법을 혹시 헌법을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사실은 이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헌법에서 크게 이 두 조항을 잘 읽어보시면 통일 문제, 한국 헌법에서의 통일 문제가 어떤 게 문제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 조문만으로도.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되시는 대로, 안 되시면 안 되시는 대로. 근데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3조.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하고 전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헌법 전문이 있고 여러분들이 헌법 1조 1항은 다 아세요. 그쵸?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제 1조 2항은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주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국민이 되는 요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나서 바로 요 3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3조를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권, 국민한테 있다. 그렇죠. 2조는 국민이 되는 요건이니까 국민 얘기했습니다. 1조에서 주권 얘기했고 2조에서 국민 얘기했고 3조에서 뭐 나오고 있습니까? 영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까먹으셨겠지만 국가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때 첫 번째 요건이 주권, 그 다음이 국민이 있어야, 영토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 초반부에 국가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차례차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통일 얘기를 할 때 이 헌법 3조의 영토를 얘기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참 비극적인 조항이기도 해요. 요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면 4조에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헌법만의 굉장히 특수한 조항이 나옵니다. 그게 헌법 4조인데 이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줄여서 평화통일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조항을 4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학에서는 헌법 중간고사 문제로 헌법 3조와 헌법 4조의 관계를 논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대학에서 다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한 대학에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헌법 3조와 헌법 4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럼 헌법 3조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영토조항이라고 부르고, 그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는 평화통일조항.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 자, 3조는 뭐라고 했죠? 영토조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한번 머릿속으로든 손가락으로든 펜으로든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십니까? 우리나라 영토 어떻게 그리세요? 우리나라 영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조금 끊겼는데 여기 뒤에 제주도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 위를 그리세요, 안 그리세요? 우리나라 영토 그리세요. 그리시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그리세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울릉도 있고 독도 있고. 그게 맞아요. 뭐에 따르면? 헌법 3조에 따르면은 그게 맞습니다. 왜요? 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그 부속도서는 그 한반도에 딸려 있는 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이 서해안의 미아스식 복잡한 섬들 넘어서 한반도이기 때문에 헌법 3조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까지 그리는 게 헌법 3조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데, 우리나라 영토를 저 위까지 그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헌법의 효력, 힘이 미치는 범위도 그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은 자, 이 위쪽은 요 위쪽은 여기 민주공화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영토를 어디까지 그리셨어요? 우리나라 영토 어디까지 그리셨어요? 이 위까지 그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 3조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이 어디까지 미쳐야 돼요? 그쪽까지 다 미쳐야 돼요. 이 땅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3조에 따르면. 그쵸? 이 위에 뭐가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제2조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2조에는 국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헌법자는 국민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법 3조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부정을 하지만 여기 진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헌법 3조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헌법 3조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고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전체에 위치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진짜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전체 지도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걸로 다시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헌법 3조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헌법이 미치는 범위를 저 위까지 다 선언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역사가 사실 이 역사는 어디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나요? 이 헌법 3조와 특히나 우리나라의 비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네. 사실은 45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쓰여지게 된 역사는 45년부터고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런 힘 없이 광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기원으로 따져보자면은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이 광복을 했고 그래서 소련하고 미군이 각각 진주를 하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진주를 하면서 각각 신탁이냐 반탁이냐를 가지고 초반에 해방 후 한 3년쯤에 열심히 사실은 싸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싸우는 게 이게 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분당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싸웠던 거는 되게 역설적이지만 일제 때 안 싸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물론 모르긴 몰라도. 그러고는 해방하자마자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48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됐고 그러고 나서 48년 이후 곧바로 2년 있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39구 해요. 어디가 서로 밀고 내려왔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이 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6월 25일 날 전쟁 발발했죠.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사실은 6.25 전쟁은 50년에 시작해가지고 몇 년에 끝나요? 53년에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53년까지 3년 갔냐 하면은 실제 그렇게 치열한 전투는 초반에 되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들은 되게 다 초반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 이후로는 되게 강화조약, 그러니까 강화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그게 임진왜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전투는 한 1년 내에 다 끝나잖아요. 쭉 올라와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일본군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도 초반에 그냥 쭉 거의 그냥 행군하듯이 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내려오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은데 어쨌든 그때 이승만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텨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끊어버리고 한강철도 끊어버리고 그냥 바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어쨌든 거의 밑에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선이 바로 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사실은 그때 한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통일이 된 적이 있었어요. 50년. 그쵸?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교착을 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승만 정권은 이렇게 이쪽으로 대마도 쪽으로 쫓겨날 판이었어요. 그랬다가
뭐가 이제 생겼어요? 뭐 어떤 일이? 그렇죠. 51년 9월 15일 날 메가더가 이끄는 태평양 함대가 인천에 상륙을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중요했던 이유는 이게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인데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밥줄을 끊어버리면은 전쟁은 지는 거예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서해 제해권을 이순신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올라오면서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일본이 퇴퇴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보급로를 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이제 북한군이 다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위로 이제 국군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3사단 23년대인가 그게 그쪽이 최초로 51년 10월 1일 날 38선을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그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이 된 거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연합군이 끝까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통일이 없었냐 하면은 있긴 있었어요. 한 번 북한군에 의해서 거의 통일될 뻔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거의 통일이 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중국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이게 인해 전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준례가 이제 내려왔죠. 와가지고 그때 이 중공군이 내려올 때 사실은 모택동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모택동 아들도 참전을 했고 그 아마 공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군에 쏜 그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모택동 아들도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모택동의 이게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덕성을 잘 보여줬던 건데 우리나라하고는 참 비교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아들내미 참전하라 그러면은 다 빼돌리기 바쁠 거예요 아마. 근데 중국은 그런 좀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어쨌든 그때 모택동 아들이 내려왔던 그 모택동 아들이 사실은 평양에 묻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인사들이 평양에 방문하기만 하면은 그 모택동 아들의 그 묘지에 꼭 참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사후퇴가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전쟁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때 올라갔다 이거죠. 올라가서 사실은 그거를 통일로 인식을 했어요. 통일로. 그랬다가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문제가 돼요. 이 지역이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통일을 한번 해봤는데 그 지역을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는 그게 거의 1년 근간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 전쟁은 다 뭐 했냐 그러면 여기다가 선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땅 따먹기를. 그래가지고 이 고지를 오늘 남한 국군이 점령하면은 그 다음에 북한군이 점령하고 그 옛날 뭐 송악산, 유탄, 식용사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그냥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막 자기의 몸을 던지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지난한 협상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3년 있다가 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되찾으려고 한 거예요. 되찾으려고 하는 땅. 그러니까 수복을 하려고 한다. 수복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휴전선 때문에 휴전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수복을 아직 못했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요 지역을 그래서 상조의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 찾아와야 될 땅,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조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 헌법이 실효적으로 진짜로 미치는 데는 이 지역이지만 이 위쪽 지역도 헌법상으로는 우리 땅이야.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애들이 여기를 그냥 지배를 하고 있고, 국가도 아닌 것이 지배도 하고 있고, 언젠가 내가 여기를 찾으리라, 수복하리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논리는 뭐냐면 6.25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기회만 되면은 여기 그래서 이승만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전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전쟁에 의한 통일 정책도 사실은 이승만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게 한동안 계속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거나 아니면 그 전쟁 세대 분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전부 다 통일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도적대들이 여기 위에 있고 우리나라가 합법정부가 이 위쪽을 되찾아와야 된다. 사실은 이 생각들이 저 밑바닥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헌법 4조. 헌법 4조의 존재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헌법 3조만 놓고 보면은 그렇다고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같은 헌법에 4조에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한다. 그것도 무슨 통일?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헌법 4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비평화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헌법 3조와 헌법 4조의 관계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 모이게 한다. 물론 통일하면 정신통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 요소들을 서로 같게 일치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들리시죠?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는 게 통일이에요. 그쵸? 이거를 집어삼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통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정을 하는 게 통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에서 요 위쪽에 있는 분들, 요 위쪽에 있는 것들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상태인 국가, 이 국가와 마찬가지로 얘들도 국가임을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헌법 3조를 주구장창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냥 내놔.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뭐 예를 들면 뭔가가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불법적인 그냥 찬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되는데 헌법 3조는 그거를 막고 있다.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정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어요. 영토로도 분단이 되어 있는데 헌법 처음 열자마자 3조하고 4조마저도 분단이 딱 되어 있는 실정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걸 막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헌법 3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도 근데 어떤 애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머리 짧게 깎은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그분이 여기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정권은 성격이 뭐예요?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하면은 이제 3조가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이 국가가 아니에요. 3조의 입장에서. 남한에서 유일한 국가는 어디 국가여야 돼요?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남한이어야 돼요. 3조의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의 정권은 이게 이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체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가에 반하는 그냥 단체예요, 단체. 그러니까 이 반국가 단체에 만약에 구성원들을 막 잘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남한에서 처벌돼요. 그게 뭐예요?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국가 단체 여기로 들어가도 안 돼요. 잠입해도 안 되고 여기서 나와서도 안 되고 잠입 탈출죄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막 박수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찬양죄 참 이 죄가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게 참 그런데 찬양죄가 있어요. 고무죄도 있어요. 고무죄라고 하는 거는 이 고무가 이제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북한 뭐 김정은 보고 막 사실은 막 박수를 치거나 막 띄워주거나 하면은 사실 죄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엄연하게 그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거고 사실은 그것에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는 그러니까 몇 쪽에 있어요? 헌법에서 3조인 거예요. 영토 조항이 묘하게도 국가보안법의 근거 조항이에요. 헌법상.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 얘기만 나오기 시작하면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그래도 반국가 단체까지는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국가 단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북한 통일을 노리는 그냥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도 통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헌법 4조에서 통일 얘기는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헌법에서 그 스스로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헌법 3조는 우리가 개헌 얘기가 나오잖아요. 헌법을 바꿔야 된다 했을 때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조항이에요. 이 조항 자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근데 저거를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일에도 이것과 이제 예전에 서독 시절에 또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었냐면 독일도 서독, 동독 있었는데 동독까지 다 포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 영토 조항을 통일 이후까지 그 효력을 멈춰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일의 예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 헌법 3조 저 조항 자체를 북한 쪽은 통일 이후로 효력을 좀 당분간만 멈춰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대부분 그런 의견에는 뭐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은
지금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일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죠. 지금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난 과정 자체도 굉장히 극적이었기도 했지만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좀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뭐 그래서 통일 문제를 조금 얘기하는 데는 조금 더 쉬워졌어요. 사실은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조금 껄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통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 비핵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비핵화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아니면은 또는 이 비핵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만 너희들 핵 없애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한이 핵무장을 조금 풀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게 이제 크게는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서해 쪽, 동해 쪽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해 쪽으로 열기도 하고 동쪽으로 이제 기찻길 연결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일단은 길을 열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통일되면은 뭐 금강산 관광, 뭐 백두산 관광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대륙으로 연결되는 물류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경제적으로는 제일 좋은 문제일 텐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점진적인 통일 방안. 이게 이제 문제인데 통일을 그냥 한꺼번에 확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요 밑에 거는 조금 다시 나올지도 몰라서 그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게 요 전체 맵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이 핵무장 국가 문제를 조금 처리를 하자. 그리고 나면 경제 문제를 조금씩 교류를 해 나가자.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정치적인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자 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통일을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 예를 들어 서독과가 동독과 김두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서신 왕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서독 쪽에서 동독 쪽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정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인적인 교류라든지 돈이 오고 가기 시작하고 밥을 서로 좀 같이 얻어먹고 뭐 빌려먹고 같이 먹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처음에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동질성들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테니까 이런 식의 평화체제 만들고 경제를 먼저 좀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헌법하고 통일을 했을 때 제 생각에 중요한 키워드가 한 7개 정도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7개 정도 뽑아봤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다 하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일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통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사실은 한반도에 지금 개발되어 있거나 들어와 있는 핵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통일이든 그리고 통일헌법이든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제일 처음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은 핵무장 국가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정권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은. 북한이 핵무장 정권. 이제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무슨 핵무장을 했냐, 걔들이 갖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블러핑, 그러니까 허풍이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뽑아온 게 이제 지금 그 북한 헌법의 그 서문이거든요. 근데, 북한 헌법을 읽어보신 분들이 없고, 왜냐면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어디 가서 읽으면은 잡혀가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북한이 헌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 서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참 그런데 김정일 동지 이렇게 읽으려니까 참 그러네요. 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적이는 두 법칙이 없죠.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사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주조국을 불패해 정치사상 강국.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핵 보유국이라고 되어 있죠.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강성국가 건설에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북한 헌법 처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헌법 처음에 자기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정치사상 강국.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정치사상은 이제 자기들의 주체사상인데 그리고 나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나요? 핵보유국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치사상 강국이고 우리나라 핵보유국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계속해서 너무나 쉽게 비핵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왜 입 밖에 잘 안 나오냐 북한에서 왜 잘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못 하느냐 하면은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거 이거 위협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쉽게 비핵화 얘기를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북한이 자기들이 그러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을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어요?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을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사실은 뭐 참수작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참수작전이 말하자면은 그 평양에 있는 김정은 그냥 목을 베겠다는 게 사실은 특공대 보내가지고 공수부대 보내가지고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전들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훈련도 계속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한 나라를 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주권 국가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너 목을 치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무슨 무기를 사든 뭐 핵을 잡든 뭘 같든 해가지고 국방을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자국의 국방력 강화의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측면, 그러니까 국방의 문제는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타 국가가 문제를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타당한 주장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뭐 북한의 전략은 또 있겠죠.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는 사실 유리한 고지, 국제사회에서의 자기들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협상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무기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아. 근데 니들이 좀 위험한 물건 가졌어. 저리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한테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자기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권국가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북한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정세,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지정학적인 정세 속에서 핵 문제를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얘들만 없앤다고 핵이 동북아시아에서 사라지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미군은 그러니까 사실 미군이 핵무장을 제일 많이 했죠. 근데 그 미군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핵무장을 한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 비핵화는 그 미 핵 항공모함이 사라지는 게 사실 진정한 비핵화예요. 그렇죠?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얘들도 언젠가는 만들 거고 지금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재무장이거든요. 근데 재무장의 핵심은 일본의 재무장의 핵심은 물론 자위대를 자기 일본군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기도 하지만 저 끝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무장이에요. 얘들도. 왜냐면은 얘들도 핵무장, 중국은 당연히 지금 핵무장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장, 남한은 사실은 미군 함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핵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거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조금 비판을 하면서 이게 비핵화가 되어야지. 이 지역 자체, 동북아 전체가 비핵화가 되어야 진정한 비핵화지. 야, 너희들만 무장해제. 할 리도 없거니와 통일에 있어서는 그런 주장은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핵 문제를 조금 더 달리 바라봐야 된다. 동아시아 전체의 입장에서 비핵화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에 첫 핵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러고는 6차에 걸쳐서 2017년까지 6차에 걸쳐서 핵 실험을 했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대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커 교수라고 미국의 그 교수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핵무기 소형 핵무기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재료만 되면은 공장에서 이렇게 자동차 뽑듯이 소형 핵무기 정도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역설적인 거는 이런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 대북 정책,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 대북 정책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해왔던 그 대북 정책의 최종 성적이라고 하는 게
공장 가동하고 있는 핵무기 공장을 북한에 만들도록 했다는 이 최종 성적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점이 조금 역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사실 모델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 이란 핵 문제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핵무기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비핵화로 가느냐 하는 건데 핵은 이렇게 공홍축과 전홍축으로 나뉩니다. 이게 조금 과학적인 문제라서. 근데 일단 공홍축으로는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홍축으로는 못 만드냐 했을 때 만들 수는 있는데 농도가 있어요. 농도가. 그래서 저기 3.67 있죠. 그래서 조금 3.67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걸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금지시키고 그러면 전홍축 저 밑으로는 허용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물질을 아예 다 비핵화한다 그래가지고 핵물질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물론 고농축은 당연히 안 되지만 전홍축 중에서도 농도가 낮은 부분들은 저거 원자력 발전에 쓰일 수 있는 문제니까 핵의 평화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틀린 얘기다.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농축은 아예 생산을 금지시켰고 전홍축 중에서 일정 농도 이내 것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들은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아마 그래서 북한의 핵이 만약에 조금 사찰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 문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또 좀 현실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변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힘.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힘. 특히나 남북 관계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통일 헌법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중간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뒤에 쓸 것이냐 아니면은 전면에 다 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그쵸?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남과 북이 야 헤어진 건 우린데 그냥 미국이나 중국 애들은 그냥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들끼리 통일을, 평화협정도 맺고 우리끼리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해내는 그 역사가 저도 있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엄밀한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한반도의 뒤에서 그냥 보증만 할 뿐, 개런티만 할 뿐,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는 어떤 협정이나 어떤 통일도 국제정치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2+2라고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2+2는 뭐냐면 남한 북한이 당사자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하고, 미국이랑 중국은 거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만 해주는, 지원만 해주는, 보증만 해주는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국제정치상으로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그 이유를
여기다가 조금 써 놓은 건데, 물론 이게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사자가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 4명, 4국가 다 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러니까 둘둘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둘둘로 하면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완전한 협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둘둘, 2+2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사실은 있어요. 되게 복잡한 역사인데, 요게 뒤에 마지막에 써놓은 부분이에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미국을 평화협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을 배제하려고 배제하는 명분으로 한국이 내세운 주장이 저 2+2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 주장한 게 뭐였냐면, 나는 남한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미국 나와 한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미국하고 나는 협상하겠지. 괴뢰 정권 남한하고는 괴뢰라고 하는 거는 저 초등학교 때 사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괴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괴뢰군 할 때. 나중에 찾아보니까 꼭두각시더라고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꼭두각시인 남한 정권하고 너희들이랑 협상을 못 하겠다. 미국 나와서 협상을 해. 네. 라고 이제 북한에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우리 층에서 그것에 대한 방어 논리로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2+2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때 원래는 그 있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실은 그때는 다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유신 정권 나면서 그게 다 어그러져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유신 정권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유신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통일이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북한에서 미국 나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의 정권, 우리나라는 뭐든지 북한에 반대하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의 그 주장에 반대하니라고 우리끼리 하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권이 먼저였어요. 그랬던 역사들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2+2, 이게 이제 남북 당사자주의라고 조금 어렵게 붙인 건데, 우리 민족끼리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까 지금 전쟁 말씀을 드렸죠. 6.25 전쟁 때. 그때 휴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때 누가 서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휴전 협정을 나중에 지금 우리 이제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이제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그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 서명했던 사람들이 그걸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누가 협정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휴전협정에 누가 사인했냐는 거죠. 일단은 북한 했겠죠. 북한. 그렇죠. 북한 했을 거고 미국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안 했고 중국이 그때 참전했기 때문에 중국이 죽을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까지 누가 얘기를 안 했어요? 남한은 얘기를 안 했죠. 남한은 서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역할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진짜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해줘야 돼요. 특히나 지금 중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은 반드시 참가해야 돼요. 그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국이, 그러니까 뒤에서 뭐 보증을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은 그렇게 해본 적은 많이 있어요.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뒤에서 그래 너희들 해봐 이렇게 뒤에서 사인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자기가 사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이거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끼리 하면은 하는 것도 뭐 자유지만 언제든지 깨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국제정치의 현실상 미국, 중국, 그리고 남한, 북한 전체가 다 서명하는 평화협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남북 관계를 보실 때,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될 거, 평화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사인을 하느냐 마느냐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미국 사인이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다시 재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반드시 당사자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이게 사실은 민족의 아픔이고 민족끼리 재통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는 그 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발전을 했고 힘을 많이 가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국제정치에서의 파워 자체를 압도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확실한 통일이 되려고 하면 미국이라는 변수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참 재수없는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재밌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사람과 북한의 이 젊은 패기 있는 젊은이가 대충 만나니까 조금 진전이 된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자협정이 필요하다. 사자협정. 남북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사자협정.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다 참여하는 사자협정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이블 위에 다 앉아가지고 사자가 다 협정을 해야 된다. 중국이 혹시 빠진다 하더라도 꼭 미국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군사동맹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인데 이거는 뭐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꼭 나오거든요. 이게 하려고 하면은 그 선결 문제,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주한미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문제는 사실은 한반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주한미군이 조금씩 남하하거나 위로 올라오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변수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고 그 중국에 대한 견제 문제 때문에 평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하와이로 다시 남하한다든지 하는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강대국들의 대부분의 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그때 옛날에는 중국과 일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인 거죠. 이게 되게 묘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거대한 섬나라예요. 자, 태평양을 건너두고 있긴 하지만 거대한 섬나라고 일본도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묘하게 섬나라와 대륙 간에 묘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데 이거를 되게 똑똑하게 이용해 먹으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평화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전란에 그냥 매번. 주한미군 문제는 어쨌든 그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전초 기지를 어디에다가 그 전선을 어디에다가 그을 거냐 하는 부분을 에 대한 문제라는 거. 평화지원 문제는 저 거의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평화지원 문제는 평화체제 문제인데 이전까지는 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을 지나면서 6.25 지나고 이제 세계적으로 냉전을 지나면서 한반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다 힘 대 힘이었고 그다음에 강 대 강이었고 사실은 위협과 공포 여기서 써져 있지만 위협과 공포의 균형이었죠. 그래서 상대방이 너도 핵가지면 나도 핵가고 우리나라 되게 유치했어요.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계속 깃발 북한에서 깃발 조금 높이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깃발 더 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100몇 미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북한보다 더 높게 올려야 돼요. 그렇기도 했고 뭐 상대방이 뭐라고 방송하면 우리나라가 더 큰 데시벨로 방송해야 되고 유치한 그게 균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공동안보 커먼 시큐리티의 체제로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거. 좀 여기서는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세를 등에 지고 뭔가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세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미국이 막 오면은 그냥 미국화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다 돼가지고 영어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다가 미국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고 이제 그게 싫으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냥 외세고 뭐고 다 국제 정치고 뭐고 다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꽁꽁 세국을 하면서 그냥 우리 민족이 다야 이제 이 두 입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대주의자 아니면은 그냥 국수주의자 둘밖에 없고 그 중간이 왜 잘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진정하게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그 외세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그 해방 때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분단이 안 됐던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처지는 비슷했는데 그게 오스트리아였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왜 그때 분단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됐냐 했을 때 그걸 적절히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나눠가지고 뭐 미국주의자 아니면은 민족주의자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 외교적인 감각들, 국제 정치에 대한 어떤 현실 감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들이 사실은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평화 체제에서 민족주의도 좀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국수주의도 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대주의도 좀 극복하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한번 담아봅니다. 이 2+2 공식은 허구적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평화협정의 예들은 여러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써놨냐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된 평화협정은 당사자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이집트 간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변수가 있었으면 미국이 그 협상에 반드시 당사자로 참여했고 그런 협정들만 유효한 협정들로 살아남았지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뭘 해보겠다 했던 협정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는 거 그거를 좀 예증을 해보려고 썼던 겁니다. 그렇고 이건 이제 계속 같은 얘기들이니까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권 문제인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통일헌법은 물론 체제들 간의 통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합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나라는 인권국가인가요? 우리나라 인권국가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본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계속 북한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남한 사회에서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어떻게 활동을 하시냐면 북한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 논리가 이래요. 북한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 왜 그런가? 북한은 아직 민주화가 안 됐다. 따라서 북한을 민주화해야만 북한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쳐들어가야 된다는 센스 그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라는 말은 저 말을 쓰는가 동시에 중간에 그 마지막에 뭘 깔고 계시냐 저 밑바닥에 그러면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누가? 국군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인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쟁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6.25 전쟁에 끝마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승만식으로 얘기하면 끝마치지 못했던 저 미수복 지역을 수복하여서 거기에서 김정은 정권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게 여기 썼듯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특정 세력들의 주장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의 인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기도 한 게 왜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할 얘기는 있긴 있어요. 헌법 3조에 따르면은 그래도 저기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왜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왜 자기들끼리 통과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너희들은 반인권 국가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어. 사실 그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인권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통일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거는 북한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지도 않거니와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프레임, 북한 인권 프레임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통일 이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통일 이후에 북한 출신 우리 국민과 어떻게 하면은 어우러져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남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북한 주민 앞으로 혹시나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충 조선 쪽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말투가 이상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계층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한 출신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층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왠지 느낌상 싸구려 인력들, 그러니까 싼 노동력들을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 통일 방식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 통일 방식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